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우동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평생토록 음식 장사를 해왔는데 장사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게 된답니다. 인사성 좋은 청년부터 귀여운 아기 손님, 그리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진상 손님들도 많죠. 요즘엔 간혹가다 뉴스에도 그런 진상 손님들이 많이 뜨더군요. 요즘에야 세상이 좋아져서 저희 같은 식당 주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다른 손님들이 그렇게 영상도 찍고 하지만 저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참고 손해보고 좋게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그때까지 봐왔던 나쁜 놈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성 자체가 악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 평생을 알았던 사람인데 전 그걸 얼마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충격으로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게 일만 하며 살다가 최근에서야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답니다.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20살 성인이 막 지나자마자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살았던 마을은 지금에야 수도권이지만 당시는 그냥 옛날 시골 마을에 불과한 곳이었고 그 당시에는 어른들끼리 자기 자식들 혼인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전 딸만 7인 집안의 5째 딸이라 성인이 되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리라는 걸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제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혼인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길 바랐지만 제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제 남편은 아주 전형적인 개자식이었습니다. 무심한 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으셨는지 그 인간을 통해 뼈저리게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저랑 9살 차이 나는 인간이었는데 낡고 큰 트럭으로 우리 마을과 서울을 오가며 여러 물자를 유통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한 바로 다음 날부터 제 얼굴은 쳐다도 보지 않았고 애초에 집구석으로 들어오는 날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술을 처마셨고 친구들과 노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는 날이면 들어와서 저에게 분풀이를 해댔죠. 당연히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길 리가 만무했는데 그 인간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저에게 애도 못 낳는 년이라며 온갖 욕을 해댔어요. 이 재수없는 년,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일이 더 안 풀려. 하여간 돈도 안 되는 년 같으니라고. 뭐야? 왜 눈을 그따구로 떠? 너도 나 무시하냐? 니까지 것도 나 무시하는 거야? 사실 그 인간도 아이를 가지겠다는 생각 따윈 없었는데도 저는 그런 욕을 들으며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간은 서울에 갈 때마다 여자가 있는 술집을 들락거리기까지 했죠. 저도 그 인간에 대한 애정이 요만큼도 없었기에 마음이 아프거나 하진 않았지만 화는 나더군요. 혼자 있는 밤이면 저절로 신세한탄도 하게 되고요. 손바닥만한 방구석에서 저는 차라리 돈이라도 벌자 싶어서 상리를 받아다가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놈이 생활비를 많이 가져다 주는 놈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그 인간이 차라리 영영 집에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시집을 온 지 5-6해가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그 인간이 서울에 다녀오더니 조그만 남자애를 데리고 오더군요. 5살 정도 돼 보이는 깡마르고 조그만 아이였죠. 남편놈은 그 아이를 무슨 감자자루 던져주듯이 저에게 보내며 네가 키워라 딱 한마디만 하더군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인간 아들이라는 건 똑똑히 알 수 있었죠. 남편 놈을 거푸집으로 찍어낸 것처럼 아주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무리 애정이 없기로써니 부부로서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애를 던져놓고는 아무 일 없단 듯 평소처럼 바깥으로 나돌더군요. 남편 하는 꼴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이제 갓 5살 되었다는 애는 무슨 죄인가 싶어서 그래도 굶기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살갑게 굴었던 것도 아니었죠. 솔직히 제가 무슨 성모마리아도 아니고 누렁이 밥 주듯 제때 끼니나 챙겨주면 됐지 그 이상 뭘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 아들은 5살짜리 애가 어디서 그렇게 살다 왔는지 벌써부터 눈치를 엄청나게 보더군요. 도무지 애 같지가 않고 벌써 다 큰 애처럼 자기 자리 제대로 정하고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상차림을 돕곤 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정이 안 가더라고요. 달리 말하자면 그 나이에도 똘똘한 아이였던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눈치도 빠르고 제 생활 패턴에 알아서 맞춰서 움직이니 제가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그때까지 남편이 거의 없다시피 혼자 살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서로 한마디도 없이 대면대면한 상태로 모르는 아이와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이 영 껄끄러웠던 것이었죠. 제가 상리를 받아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앉아서 제가 하는 일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그땐 그렇게 싫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마당으로 내쫓았어요. 남이 일하는 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나가서 놀던지 해라. 무슨 내가 놀지도 않고 방구석에만 있니? 어차피 친구가 없어요. 그럼 나가서 만들면 되지. 사람 불편하게 빤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네. 남편 아들은 제가 불편해한다는 걸 금세 눈치채곤 그 이후로는 제가 일하는 동안은 밖에 나가 있었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동안 서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저녁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대낮에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상리를 하는 걸 남편한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따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돈까지 남편에게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무방비한 상태에서 제가 상리를 하는 걸 들키게 되니 남편은 그 돈을 요구하며 절 손대기 시작했죠. 보나마나 노름이나 계집질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곧 죽어도 이미 다 써서 모아둔 것이 없다고 시치미를 대고 있었어요. 그때 평소처럼 밖에 있던 남편 아들이 어느새 집으로 와서는 남편에게 외쳤어요. 아버지, 조 사장님이 시장에 오셨어요. 뭐? 누가 와? 조 사장님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찾아온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시장에 오셨어요. 아버지한테 볼 일 있다고 하시던데 아버지 오셨다고 가서 말씀드릴까요? 조 사장이? 아서라, 됐다. 잠깐 들른 거다, 잠깐. 남편은 아들의 말에 갑자기 허둥지둥 외투를 집어들더니 다시 집을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아들한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너 내가 다녀갔다는 거 조 사장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알겠냐? 앞으로도 아버지 다녀갔냐고 물으면 무조건 서울에 있다고 얘기해. 절대 나 있다는 소리 하지 말어. 안 그럼 아주 혼날 줄 알아. 자기 아들을 향해 무섭게 윽박지른 뒤 남편은 그 길로 후다닥 동네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남편 아들 덕에 산발인 머리를 다시 정리하고 얼굴이며 팔, 다리 곳곳에 난 상처를 닦고 약을 바를 수 있었죠. 제가 약을 바르는 사이 남편 아들은 말없이 흐트러진 일감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주더군요.
저는 자리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뒤 남편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애를 데리고 나와 동네 슈퍼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였어요. 슈퍼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때 처음으로 그 애와 마음을 터놓은 대화를 했네요. 조 사장이 누구니? 저도 몰라요. 여기 처음 올 때 아버지가 트럭 안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 근처에 조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아버지가 피해야 한다고요. 밖에 나간 줄 알았는데 근처에 있었던 거야? 아버지 오신 건 어떻게 알았어? 아까 구두 닦아드리던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아버지 오셨다고. 구두? 무슨 구두를 닦아? 시장 앞에 구두 사장님이 일을 알려줬어요. 종종 가서 사장님 일 도와드리면 500원씩 주세요. 너 몇 살이지? 이제 7살이에요. 글은 읽을 줄 알아? 아니요. 앞으로는 구두 닦기 그만하고 글부터 배워. 내년이면 너도 국민학교 갈 나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글은 알아야 큰돈 번다. 네. 너 이름이 뭐야? 강대환이요. 그렇게 대환이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손찌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대환이가 한글을 떼는 것을 옆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 애가 다 가도록 상리를 하면서 공부를 봐주다 보니 어느덧 대환이와 저는 제법 가까워졌죠. 가르치면서 느낀 건 제 예상보다도 아이가 훨씬 똑똑하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더군요. 대환이는 그 기간 동안 단순히 한글만 뗀 것이 아니라 산수도 배우고 상리를 하는 책에 뉴스를 읽어줄 정도로 변했거든요. 어떻게 남편처럼 백정 같은 놈에게서 이런 아이가 나왔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요. 조 사장인지 뭔지가 남편을 찾는다는 대환이의 거짓말에 그 뒤로 남편이 집에 오는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어서 저희는 한동안 평화로운 날들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대환이가 막 12살이 되는 어느 겨울 저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눈이 펑펑 왔던 밤에 여느 때처럼 술에 만취해 있던 남편은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죠. 넘어진 것인지 그냥 잠이 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그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도 슬픈 마음은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홀가분함이 느껴졌죠. 장례식장에 찾아올 조문객도 거의 없었기에 저는 3일장도 하지 않고 하룻밤 만에 장례를 다 치러버렸습니다. 의외로 생전에 보험을 들어놓았는지 보험금도 조금 나왔죠. 저는 월드에 살던 다 쓰러져 같은 폐가 같은 집과 남편이 타고 다니던 트럭을 전부 처분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오던 쌈짓돈과 그것들을 다 합쳐 시내에 있는 단칸방을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간 살아오던 터와 모든 것을 그렇게 정리하는 동안 대환이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마디 말도 없이 제 눈치만 보더군요. 본인 입장에선 그래도 자기 친아버지가 죽은 건데도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계속 의기소침하게 제 동향만 살폈어요. 제가 원래 살던 집에서 있던 짐을 전부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마치는 동안까지도요. 저는 애가 왜 본인 짐은 안 싸고 저러고 있을까 싶었는데 저에게 쭈뼛쭈뼛 다가와서 하는 말에 깜짝 놀랐네요. 아줌마,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공부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잖아요. 별로 많이 먹지도 않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널 버리다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네 짐이나 싸. 새로 가는 집에는 네 책상도 있을 거야. 대환이는 제 말에 눈을 반짝이더니 후다닥 자기 짐을 챙겨왔어요. 자기 짐이라고 해봤자
조그만 책가방 하나에 전부 들어갈 만큼 적었죠. 후다닥 제 곁에 선 대환이는 저한테 다짐하듯 말하더군요. 저 하나도 귀찮게 안 할게요. 설거지도 빨래도 제가 다 할게요. 고마워요, 아줌마. 됐어, 살림은 내가 해. 넌 공부나 해라. 까불지 말고. 제 말에 대환이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웃으면서 저를 쫄래쫄래 따라왔죠.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 아이가 좀 아이답게 지내길 바랬어요. 안 그래도 대환이는 이미 제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똑부러지게 제 앞가림을 알아서 척척하는 애였거든요. 다른 아이처럼 학원 같은 곳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학교만 보내는데도 항상 1등을 해오고 제가 잠깐 외출을 하면 설거지도 해놓고 본인 빨래도 알아서 해놓곤 했죠.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런 대환이를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말하곤 했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확실히 머리가 비상한 아이였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어느새부턴가 대환이가 저나 남편과 같은 인생은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갖고 태어난 좋은 머리로 인간답게 살길 바랬죠. 그래서 새로 이사를 간 뒤엔 본격적으로 돈을 벌 자리를 구했습니다. 마침 시내에 일자리가 하나 나왔다는 소식에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 일을 구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있던 우동집이었죠. 시장과도 가까운 거리라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간단하게 후루룩 먹고 가기 좋아 가게는 늘 장사가 잘 됐고 그러다 보니 바쁘게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일은 늘 고되고 뜨거운 음식 그릇에 여기저기 대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과부인 제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묵묵히 대환이를 키워냈어요. 다른 집 부모들이 하듯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기도 하면서요. 하루하루 평화로운 나날이 몇 해 동안 이어지던 어느 날 평소처럼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 동네가 워낙 작고 동네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다 보니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후다닥 저한테 오셔서 얼른 경찰서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네, 얼른 이거 두고 경찰서부터 가봐. 얼른. 네? 경찰서예요? 갑자기 왜요? 대환이가 거기가 있다잖아. 동네에 삐뚤어진 걔 있지? 철영이, 걔랑 같이 갔대. 얼른 가봐. 얼른. 우리 대환이가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대환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앞치마를 내려놓았어요. 그 길로 경찰서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앉아있는 아이들 얼굴이 전부 가관이더군요. 한바탕 치고받고 싸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철영이 아빠가 먼저 와 있었는데 계속 한 손으로 저희 대환이 머리를 내리치면서 혼을 내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철룡이 아빠를 미쳐버리고 철영이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러는 아저씨야말로 뭐하는 짓이에요? 아저씨가 뭔데 남의 아들 머리를 그렇게 무식하게 내려치냐고요? 누가 누구 아들이라는 거야? 얘가? 누가 부모 없는 애 아니랄까봐 아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했었으니까 그렇지. 얘가 그러래요? 철영이야말로 마을에서 불량스럽다고 소문이 자자한 애인데 그런 애 말만 듣고 지금 남의 애한테 손찌검을 하냐고요. 그러자 곁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있던 경찰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이랬어요. 같은 반인 철용이가 대환이한테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제안을 했답니다. 숙제도 대신 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대환이가 철용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 철용이가 애들이 있는 앞에서 대환이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위협적으로 굴었다더군요.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반항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대환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너도 엄마 없잖아. 멀쩡한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가는 것보다 나은데? 라고 맞받아치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철용이가 주먹을 날리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죠. 반 애들 말로는 철용이가 대환이한테 부모가 없다고 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 애가 아니라 철용이 저놈이 처음부터 우리 애를 못살게 군 거네요.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남의 머리를 그렇게 내리쳐요. 당신 아들한테 빨리 사과하라고 해요. 뭐? 저 소리를 듣고도 그딴 말이 나와? 애가 뚫린 입이라고 저딴 저급한 소리를 해댄다는데 아줌마가 애 보호자라면 아무리 부모 없는 애라도 교육은 똑바로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뭐 없는 말 했어? 아저씨가 허구한 날 시간만 나면 낚싯대 들고 사라지고 그 집 할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지? 그런 집구석에서 와이프가 바람이 안 나고 배겨? 뭐라고? 이 여자가 말이면 다인 줄 아나? 그리고 아저씨야말로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벌써부터 조그만 게 컨닝을 할 생각을 해요? 어?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내가 당장 이 길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 뵙고 제대로 문제 삼을 거예요. 알았어요? 철웅이 저놈의 자식이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애라고. 누가 지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니랄까봐 뭔 놈의 여자가 이렇게 드세? 아줌마 애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쌈딱처럼 바락바락 대드냐고. 우리 아들 얼굴은 그럼 저절로 이렇게 피어나고 멍들었어? 제가 주먹을 휘두르니까 맞은 거 아냐? 그럼 아저씨네 애가 저렇게 못돼 처먹게 구는데 싸움이 안 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왜 내 아들이 아니야? 아저씨 자식보다 훨씬 더 잘 키우고 있구만. 애 하는 꼬라지 보면 누가 봐도 댁내 아들이 내놓은 자식이네요.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던 놀이터에서 놀던 아니면 집에 가야지. 허구한 날 뒷동산에서 불량한 애들이랑만 어울리고 아주 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알아? 실제로 철영이는 옷도 늘 꾀죄죄하고 관리가 안 되는 티가 났고 행실이 안 좋은 것도 유명했어요. 제 말에 철영이 아빠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면서도 아무런 반박도 못했죠. 이때다 싶었는지 계속 난처해 하던 경찰이 저희를 떼어놓으며 진정시켰고 겨우 화를 잠재운 저희들은 각자 애들을 데리고 경찰서에서 나와 흩어졌어요. 대환이는 눈두덩이가 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채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뒤를 따라왔죠.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약국에 들러 일단 큰 상처부터 치료를 해주고 다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다다라서 대환이를 돌아보았어요. 어느새 저보다도 키가 커진 대환이는 어릴 적 그랬듯이 제 눈치를 보고 쭈뼛거리더군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용이네 엄마 얘기는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든 아무리 화나도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네, 죄송해요. 그래도 당하고만 있지 않은 건 잘했어. 앞으로도 누가 괴롭히면 아주 본때를 보여줘. 알았지? 너무 심한 말은 삼가고. 네, 아줌마. 앞으로는 엄마라고 불러. 집에서건 밖에서건. 네? 그럼 네가 내 아들이지 아니야? 내가 그럼 널 못하러 뼈 빠지게 우동 팔아서 키워주니? 왜? 엄마 하기 싫어? 놀란 눈으로 절 보던 대환이는 농담 섞인 제 말에 씩 웃으며 네 엄마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는 정말 친엄마 친아들 사이처럼 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답니다. 대환이는 저를 곧잘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며 아들 노릇을 했고 저도 대환이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고 대했죠. 아니
사실 이미 한참 전부터 대환이는 제게 그냥 아들이었어요. 저도 저희 아들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희 아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며칠 뒤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알게 모르게 제 아들을 얕잡아 보던 애들도 싹 사라졌다고 해요.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이들도 다 알았다더군요. 괴롭히는 아이들이 전부 사라지니 아들은 제대로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것을 넘어 전국 순위를 따져볼 만큼요. 아이가 비범하니 저는 항상 아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가르쳤는데요. 역시나 제 말을 잘 듣는 저희 아들은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아들의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는 옆 동네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학비가 일반 학교보다 2배는 더 들어갔지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돈을 벌면 되니 아들에겐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죠. 어떤 부모님들 그렇지 않았겠나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아들은 더욱 무서운 기세로 공부를 했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했거든요. 덕분에 아들과 둘이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죠. 가끔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무섭게 공부하던 저희 아들은 결국 치의대에 한 번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합격 소식을 알리던 날 저희 2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비명을 지르며 환호했어요. 엄마, 나 합격이야. 나 합격 떴어. 세상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을. 세상에, 우리 아들 너무 축하해. 엄마, 고마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내가 꼭 치과 의사 돼서 돈 엄청 많이 벌게. 얘 태환아, 옷 챙겨라.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나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자.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고가의 음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희는 나름 성대한 파티를 마음껏 즐겼어요. 그동안 아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일하던 우동집 사장님이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었어요. 사장님은 예전부터 저와 제 아들을 딱하게 여기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신 분이었는데 이민을 가면서도 가게를 저에게 인수해주고 가셨죠. 사장님과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쉽지만 저희 사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학비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들에겐 학비는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전 이때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서울로 간 아들은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좀처럼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죠. 저 역시 그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크게 가지라고 가르친 덕인지 아들은 국내 치의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국 유학에도 도전했어요. 솔직히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될까 싶었는데 아들은 정말로 미국 대학까지 덥석 붙어버리더군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땐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우린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고생했다 우리 아들.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했어. 세상에나 미국이라니. 내가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아니야,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없어. 그동안 학비며 생활비, 용돈까지 전부 엄마가 뒷바라지 해준 건데. 고마워 엄마. 내가 정말 크게 성공해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최대한 빠르게 공부하고 올게. 그런 생각은 말고 넌 그냥 네 공부에만 신경 써. 넌 가서도 분명 잘할 거야. 항상 건강 챙기고. 엄마야말로 너 없어도 건강 잘 챙기고 있어. 내가 여건 되는 대로 종종 올게. 아니, 내가 공부 마치고 자리 잡으면 미국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아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끄덕였고
그렇게 머나먼 타국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출을 한 번 더 받았어요. 거의 다 갚아가던 대출이 도로 다시 생긴 건데요. 그래도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답니다. 미국에 간 아들은 전보다도 더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연히 어려운 공부 중이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런 아들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가게를 인수받고 몇 년 뒤에 제가 살던 지역 전체가 재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일하던 가게도 꽤나 큰 돈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간의 대출을 다 갚고도 남을 정도로요. 여유가 생기니 살고 있던 단칸방보다 좀 더 넓고 깔끔한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었고 제가 직접 아들을 보러 갈 수도 있었어요. 해외를 나가보는 건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 떨리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막 졸업한 아들을 보러 간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다달이 돈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미국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영어를 할 줄도 모르니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뭘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저는 예전에 제게 가게를 인수해 주신 우동집 사장님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는 말은 들었으나 제 아들과는 아예 동떨어진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사장님 딸이 제 아들을 봤다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좀 이상해서 말이야. 저번에 우리 딸 경은이가 보스턴에서 대환이를 봤는데 이름도 딴 사람이고 자기는 죽어도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재미교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맨날 봤던 앤데. 네? 뭐라고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린지.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대원이랑 연락은 돼? 아니요. 저도 연락 안 된 지 오래라. 안 그래도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제가 3년 전에 대환이 졸업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정말 저희 대환이가 확실해요? 그렇다니까. 자네가 얼른 와서 직접 봐봐.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최대한 빠른 비행기표를 사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미국 땅에 손바닥만한 영어책을 들고 무작정 찾아간 것이죠. 공항에 나와 있는 사장님과 사장님 딸을 만났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운 겁니다. 절 봐도 계속 난처한 듯한 표정으로 있길래 제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어봤어요. 저의 추궁에 두 사람은 계속 주저하다가 결국 사장님 딸이 제게 본인이 알아본 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피학교를 졸업했던 3년 전 아들은 한인타운에 있는 한 치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의료사고가 났었다고 해요. 믿기 어려웠지만 그 후로 아들은 아예 종적을 감춰버렸고요. 그런데 피해자가 나이도 있고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었기에 신고도 늦어지고 경찰도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사장님 딸이 보스턴에서 저희 아들을 발견한 것이었죠.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신분도 달라져 있고 부잣집에 장가까지 가서 잘 살고 있다더군요.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니 승진이 빨랐고 평판도 좋으니 그 지역에서 잘 산다고 하는 집의 딸과 결혼까지 했다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멍하기만 했어요. 그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사건의 중심에 저희 아들이 있다는 게 무섭기까지 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와중에 부잣집 딸을 골랐다니 운도 좋아.
개천에서 난 용이라도 용은 용인 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접근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리 걔가 머리가 좋다지만 그게 가능했겠어? 대환이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엄청 빨리 파악하는 아이였거든요. 얼른 직접 봐야겠어요. 그래도 그 아이를 20년 가까이 키워본 제 입장에서는 바로 촉이라는 게 오더군요. 신분을 숨기면서 그런 부잣집 사이로 들어간다는 게 여간 머리가 좋지 않고서 못할 짓일 텐데 제 아들은 그걸 충분히 해낼 아이였어요. 아들이 있다는 그곳으로 가는 동안 내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죠. 대체 왜 이런 짓들을 벌인 건지, 왜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했는지 말이에요. 아들이 일하고 있다는 회사로 들어가니 거기 있던 사람이 누굴 찾아왔는지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장님 딸이 건네주었던 서류 속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들어가서 대환이를 찾는 것 같더군요. 안쪽 저 멀리서 대환이가 일어나는 게 보였는데 때마침 어떤 한국인이 들어가더니 한국말로 대환이랑 얘기하는 게 들려왔죠. 앞에 어떤 아주머니 와 계신데 누구야? 아는 분이야?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야. 대환이 너? 제가 그 말에 화가 나서 불쑥 모습을 드러내자 대환이는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 와중에도 그 표정이 정말 상처더군요. 그런데 대환이는 그 와중에도 한국인 동료를 신경 쓰면서 절 진짜 식모처럼 대했어요. 아주머니, 일단 나가서 얘기합시다. 나오세요. 뭐? 아주머니? 너 그동안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살라고 내가 뒷바라지 한 줄 알아? 한국인 동료도 저를 말리려고 다가오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제가 들고 온 서류를 전부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하겠지만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제가 얘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얘가 미국으로 날아가더니 의료사고도 치고 신분 세탁도 하고 사기 결혼까지 했답니다. 선생님들, 제가 가져온 서류 보세요. 지금 다들 속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넘긴 서류를 본 동료의 표정은 심각해지고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왔어요. 대원이는 얼굴이 더더욱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원이가 아이씨 라고 작게 욕을 하더니 순간적으로 절 밀쳐버리면서 나가는 문을 향해 질주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도망도 가지 못하고 보안팀에 잡혀버렸고 그 길로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나기 시작했죠. 대환이에게 속아 넘어간 처갓집에서도 대환이를 상대로 엄청난 소송을 걸었고 대환이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도 고소를 했죠. 몇 년 전 그냥 넘어갔던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후폭풍을 맞게 되었어요. 미국 법이 무서운 게 그간 저질러온 수해가 속속히 밝혀지자 형벌이 점점 곱절로 늘어나는 것 같더군요. 대환이는 마치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서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갈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최종적으로 대환이는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정도로 형량이 나오게 되었죠. 다 큰 아이가 그 꼬맹이였을 적에도 우는 법 한 번이 없던 아이가 법정에서 정말 엉엉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 저는 대환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면회를 갔었어요. 그때까진 대환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제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내 새끼라는 마음이었죠. 속이 까맣게 타버린 채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절 노려보더군요. 여긴 왜 왔어?
당신이 망쳐놓은 내 인생 비웃기라도 하려고? 뭐?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다니. 널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네 자신이지. 네가 순순히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배상도 잘해줬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겠어? 그 멍청한 할망구가 자꾸 말을 안 듣고 움직이니까 사고가 난 거지.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 평생 시장바닥에 있던 당신이 의사가 하는 일에 대해 뭘 안다고 지적질이냐고. 나는 네가 치과 의사인지 뭔지가 될 때까지 내 모든 생을 바쳐서 네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하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누가 시켰어? 아줌마가 알아서 그러겠다고 한 거였잖아. 내가 언제 그래달라고 했냐고. 당신도 내가 의사가 돼서 돈을 잘 벌만한 싹이 보이니까 잘해준 거 아니었어? 먼저 나한테 공부하라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부추긴 건 당신이잖아. 내가 멍청한 애였으면 애초부터 눈길이나 줬었겠냐고. 아빠 죽고 나서 바로 버렸겠지. 그래, 내가 내 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여기 무슨 보석금 제도인가 뭐식인가 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네. 네가 그래달라고 할 리도 없고 설령 네가 부탁하더라도 이젠 내가 싫으니. 그래, 앞으로 감방에서 한번 잘 살아보렴. 네 그 잘난 머리로 감방한 사람들도 이리저리 요리하면서. 잠깐, 보석금이라니? 잠깐, 아니 엄마, 보석금이라니. 무슨 돈으로 보석금을 대줘? 그거 금액이 정말 엄청난데? 우리 지역 몇 해 전에 싹 다 재개발 들어간 거 모르니? 하긴 그동안 사고나 치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느라 몰랐겠구나. 이제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끄렴. 평생 2번 다시 보지 말자. 엄마 미안해. 엄마 잠깐만. 나랑 좀만 더 얘기해. 그게 얼만데 엄마? 아들은 목소리가 다 갈라질 정도로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곧장 한국으로 날아버렸죠. 미국에서 있었던 그 폭풍 같던 시간 동안 계속 절 도와주셨던 사장님과 딸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작지만 보답도 해드렸어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 게 제가 너무 걱정된다며 평소보다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시간 될 때 한국에 놀러 오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이 세상에 저 홀로 내팽겨 처진 느낌에 정말 힘들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다시 기운 차릴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전 다시 우동집을 열었어요. 대환이에게 보냈던 돈을 안 보내기 시작하니 상당히 여유가 생겼거든요. 원래 살던 동네 바로 옆 동네로 와서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키오스크니 배달이니 뭐가 많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정신없이 우동집을 오픈하고 사람을 뽑고 또 손님을 맞이하고 정신없이 몇 개월을 달려왔네요. 저는 그 기간 동안 누가 말려도 일부러 더 일에만 집중했는데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건 미친 듯이 집중해서 이것저것 해놓고 나니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나니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지난 일들이 떠올라 한밤중에도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눈물이 왈칵 나기도 했어요. 대환이 그 나쁜 새끼한테 제 인생을 갖다 바친 것이 너무나 한스러워서요. 한동안 상태가 좋았다 나쁘다가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사연살롱 채널을 주방 오픈할 때 종종 틀어놓는데 평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참 많은 위로를 얻었거든요. 아마 제 사연을 듣는 누군가는
저보다 힘들었던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저보단 덜 힘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 역시 항상 많은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하루하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